시드니 셀던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 잠자는 천사 모두 6부작으로 제작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장 종이로 만든 사람들. 조간신문에서는 캐롤 로버츠의 살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저드는 전화국에 연락해서 오늘의 약속을 모두 취소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두 눈이 무거웠고 온몸이 뻐근했다. 하지만 오늘 자기가 만나야 할 환자의 명단을 훑어보고는 2명은 꼭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환자들만 취소하기로 했다. 저드는 항상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느껴왔다. 사무실에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다. 그런데 복도에는 벌써 신문 기자와 텔레비전 기자, 사진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드는 어느 누구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는 그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와 같았다. 그러자 캐롤의 모습이 눈앞에 가득 다가오듯 느껴졌다. 그때 복도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첫 번째 환자가 도착한 거였다. 해리슨 버케는 은빛 머리에 점잖은 사업가 타입의 사람이다. 실제로 그는 국제철강공업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업가였다. 버케는 2달 전 피터 헤들리 박사의 소개로 그에게 왔다. 10분간 그와 얘기를 나눈 후 저드는 버케에게도 살인까지 저지를 만한 편집광적 증세가 있다고 진단하게 되었다. 조간신문에는 어젯밤 이 사무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버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신문을 읽지 않았다고? 그럴 리는 없다. 그건 버케의 전형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진 것이다. 전에 날 믿지 않았죠? 아니에요. 이젠 그들이 날 쫓아내려고 한다는 증거를 잡았고 지금 그 얘기를 들려줄 거예요. 네, 좋습니다. 다만 해리슨 씨, 이제 우리 그런 환상을 갖지 말자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상상이 아니오. 버케가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일어나 앉아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놈들이 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자, 몸을 좀 누이고 긴장을 푸세요. 그러자 버케가 벌떡 일어났다. 겨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갖고 있는 증거도 알고 싶지 않구만. 응? 당신도 그들 중에 한 패거리야. 버케,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당신이 잘 알잖아요. 난 당신의 진정한 친구로 도움을 주려고 할 뿐이에요. 저드는 실망을 느꼈다. 지난 2달 동안의 치료가 허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버케는 2달 전 이 사무실에 들어섰던 공포에 젖은 편집광 환자 그대로였다. 버케는 국제강철 회사에서 심부름 소년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후 25년간 그의 출중한 외모와 사람 사귀는 재주로 인해 회사의 최고 경영진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번 사장 후보 중 하나였다. 그러나 4년 전
그의 아내와 세 아이가 사우스햄스턴의 여름 별장에서 화재로 죽어버렸다. 그때 버케는 정부와 함께 바하마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 사실이 버케를 한없는 죄의식 속으로 끌어들였고 그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고 친구들과도 거리가 멀어졌으며 저녁마다 홀로 집에 틀어박혀 아내와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죽는 모습을 상상하고 되새겼다. 아이와 아내가 죽는 동안 정부와 함께 침대에서 뒹굴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를 괴롭혔던 것이다. 그는 가족의 참사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었다. 만약 그곳에 함께 있었더라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압박감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늘 자기 자신을 괴물로 생각하게 됐고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동정을 보냈지만 그는 그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 만든 함정이라고 믿었다. 어리석게도 그는 사람들의 그러한 간교에 절대 빠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마침내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다. 점심때가 되면 중역 식당에 가는 것조차 거부하고 가능한 사람들을 피하면서 자기만의 견고한 성 안에 갇혀버렸다. 2년 전 이사회에서 새로운 사장을 선출할 때 당연히 자기 순서라고 믿고 있던 버케를 제치고 회사 밖의 인물이 초빙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수석 부사장의 자리가 비었는데도 서열로 보아 그가 적임자였음에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다. 버케는 이 모든 것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벌주기 위해 꾸미는 음모로 생각한 것이다. 그는 주위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다른 중역실에 녹음기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6개월 전 그 사실이 탄로났는데 그의 오랜 근무 연한과 위치를 고려하여 파면만은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를 돕고 그에게 지워진 무거운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사장은 버케의 일을 감해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버케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회사에서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버케는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사장이 될 경우 모두 실직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자신을 외면한다고. 날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또 그런 잘못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누군가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몰래 바꾸고 숫자와 자료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를 두려워하며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회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산업 스파이까지 고용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회사 밖에서도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고 자신의 전화가 도청되고 있으며 편지는 모두 미리 뜯겨져서 검열되고 있다고 믿었다. 심지어는 음식에 독을 넣었을까봐 회사 안에서 음식 먹기도 거부했다. 마침내 눈에 띄게 체중이 점점 줄어들었고 걱정이 된 사장은 피터 헤들리 박사에게 버케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버케와 30분간 얘기를 나눈 피터 헤들리는 저드에게 버케의 치료를 요청했던 것이다. 이런 해리슨 버케가 주먹을 양옆에 꼭 붙인 채 소파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그 증거가 뭔지 말해보세요. 어제 저녁 우리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어요. 날 죽이려고. 하지만 난 그들보다 훨씬 더 영리하니까 침실에서 자지 않고 서재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오.
그리고 우리 집 문 자물쇠를 죄다 바꿔놨기 때문에 그놈들이 날 죽일 수는 없었지.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까? 물론 안 했지. 경찰에도 그놈들 끈앞풀이 있어요. 날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있지.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총을 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늘 군중 속에 파묻힌단 말이오. 네, 좋은 정보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버케가 공포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걸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저드는 녹음기를 가리켰다. 보시다시피 다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죽인다면 이 녹음 테이프로 음모를 파헤칠 수 있을 겁니다. 순간 버케의 안색이 밝아졌다. 아, 그렇군. 테이프. 그래, 저게 있으면 그놈들을 잡아낼 수가 있지. 자자, 다시 좀 누우세요. 버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다시 누워 눈을 깊게 감았다. 공포와 고통이 죽음처럼 그의 얼굴에 감돌았다. 이젠 지쳤어, 저드. 벌써 몇 달 동안 잠을 통 못 잤다고. 눈을 감기가 무서워요. 당신은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요. 집 지키는 소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소년은 아무것도 못 들었나요? 일주일 전에 해고시켰어. 저드는 최근 해리슨 버케와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해 보았다. 바로 3일 전 버케는 집 지키는 소년과 싸웠다고 말했었다. 이제 버케는 시간관념까지도 흐려지고 있는 상태였다. 당신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기억을 못하는군요. 소년을 내보낸 게, 소년을 해고한 게 일주일 전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강철 회사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는지 모를 거요. 나는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졌단 말이오. 그 점을 명심하시오. 소년을 왜 해고했나요? 그놈이 날 독살하려고 했기 때문이오. 어떻게요? 해맥에 비소를 넣었어. 맛을 보셨습니까? 천만에. 그럼 어떻게 독이 있는지 알았죠? 냄새. 그래서 소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냥 쫓아냈어. 혼란된 감정이 저들을 엄습했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버케를 치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었다. 정신분석 과정에는 항상 진전이 있다가 갑자기 한밤중 공포에 젖은 야생동물에게 덮쳐오는 듯한 원시적인 감정과 갈등이 촉발되어 모든 걸 망쳐놓는 위험성이 늘 잠재해 있게 마련이었다. 치료에 있어서의 초보 단계는 언제나 자유로운 대화였다. 버케의 경우 이런 대화는 그의 심층에 박힌 증오감을 말로 표현해서 점차 없앨 수가 있었다. 매번 만남 때마다 버케는 저드의 의견에 따라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단순히 과로 때문에 피곤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을 동의하게 됐었었다. 이제 저드는 버케를 잘 인도해서 심층 분석 단계까지 이르렀으며 문제의 근원에 대해 근본적 분석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버케는 그동안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다.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였다. 그는 저들을 시험해서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였다. 버케는 마치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움직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저드는 버케의 회사 사장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버케의 미래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겠지만 그를 정신병원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 번만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버케, 나한테 약속을 좀 해주시오. 무슨? 당신이 의심하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자들이 당신을 올가 넣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난폭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할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흥분시키려고 무슨 짓을 하던 간에 절대 그들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줘요. 그래야만 그들이 진짜로 당신한테 손을 댈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 순간 그의 눈이 무섭게 빛났다.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그게 그들의 계획이야. 우린 그놈들보다 훨씬 더 영리한 셈이군. 그렇죠? 그 순간 저드는 바깥 부속실 문이 여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다음 환자가 도착한 시간이었다. 저드는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자, 버케, 오늘은 이만하시죠? 전부 다 녹음했소. 네, 모두 다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그들한테 반응하지만 않는다면요. 오늘은 사무실로 가지 말고 집에 가서 좀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소. 내가 사무실에 없으면 그놈들이 내 이름을 떼내고 다른 사람들을 내 자리에 앉힐 거야. 조심하시오. 그놈들은 당신이 내 친구라는 사실을 알면 당신도 죽이려고 들 거야. 그렇게 말한 후 버케는 복도로 통하는 문을 조금 열고는 복도 양편을 잽싸게 살핀 후 민첩하게 상담실을 빠져나갔다. 저드는 암담한 기분으로 해리슨 버케의 인생을 되짚어 보았다. 버케가 6개월만 일찍 그에게 왔더라도 치료는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몸서리 쳐지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미 해리슨 버케가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닐까? 그가 헨슨과 캐롤의 죽음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버케와 헨슨은 모두 그의 환자이고 서로 만날 기회도 있음직했다. 지난 몇 주일 동안 버케의 바로 다음 순서가 헨슨이었고 서너 번은 버케가 늦게 왔다. 그는 복도에서 헨슨하고 마주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를 몇 번 봤더라면 버케의 과대망상증이 작동해서 헨슨이 그의 뒤를 밟는 산업 스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캐롤은 그가 사무실에 올 때마다 만났으니 그의 병든 마음이 그녀를 위험 인물로 받아들여서 죽이려고 결심했는지도 모른다. 버케의 행동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는 걸 왜 관찰하지 못했을까? 아니,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정말 화재 사고로 죽은 건 사실일까? 어쨌든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드는 부속실 문을 열었다. 들어오십시오. 그러자 앤 블레이크가 우아한 몸짓으로 대기실 의자에서 일어서며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그에게 다가왔다. 저드는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이 다시 생각났다. 아내 엘리자베스가 죽은 후 다른 여자에게서 그런 감정을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녀들 둘은 서로 닮은 데는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작은 몸집의 금발이었고 푸른 눈을 가졌다. 그러나 앤 블레이크는 검은 머리에 길고 짙은 속눈썹 그리고 보랏빛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녀는 근접할 수 없는 고전적인 지성미와 품위를 풍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약간 탁한 맛이 감돌았다. 앤은 20대 중반이었고 저드가 만난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다. 하지만 저드의 관심을 끄는 건 용모의 아름다움뿐은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는 이해할 수 없는 마력을 느꼈던 거다. 그건 마치 그녀를 항상 알고 지냈던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정다움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3주일 전에 아무런 약속도 없이 불쑥 그에게 찾아왔다. 그때 캐롤은 스케줄이 꽉 차서 새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앤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게 부속실에서 2시간이나 기다렸고 결국 캐롤이 그런 모습을 동정해서 저드에게 안내를 해주었다. 저드는 그녀에게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받고 심적 동요를 느껴 앤이 처음 몇 분 동안 했던 말이 뭐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다만 그녀에게 앉으라고 했고 그녀가 이름을 말했던 것 외에는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앤 브레이크. 그녀는 그저 한 가정의 주부였다. 저드는 그녀에게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확실치 않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문제를 갖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의사인 친구로부터 저드가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 의사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찾아왔노라고 말했다. 그래서 저드는 그 의사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앤은 어물어물 넘겨버렸다. 그때 저드는 직감으로 그녀가 전화번호부에서 그냥 그의 주소를 찾아낸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너무 쫓기고 바빠서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그러니 다른 훌륭한 의사를 추천해 주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앤은 차분한 자세로 저드에게 치료해달라고 말할 뿐 물러설 기미가 엿보이질 않았다. 결국 저드는 항복해버리고 말았다. 외모로 봐서 앤은 일종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정상이었고 그녀의 문제는 간단해서 곧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때 저드는 다른 의사의 추천 없이 새 환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스스로의 규칙을 깨뜨렸다. 결국 그는 앤을 치료하기 위해 점심시간까지 반납해야만 했다. 그녀는 지난 3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었다. 문제는 저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였다. 엘리자베스가 죽은 후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들의 첫 번째 대면에서 저드는 그녀에게 남편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사랑한다고 했다. 이렇게 덧붙였다. 네, 사랑하죠. 그 사람은 아주 친절하고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 생각에 남편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앤은 짙은 보랏빛 눈으로 그를 건너다보며 말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 어린 시절에 아주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어디서 태어났죠? 보스턴 근처의 작은 마을이에요. 양치는 다 살아 계신가요? 아버지만 살아 계세요. 어머니는 12살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 사이는 좋았습니까? 네, 두 분이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녀의 따사로움이 섞인 말에 저드는 행복한 감정에 젖어들었다. 늘 참혹한 경우 혹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들만을 대해온 저드에게 있어서 애는 4월의 봄처럼 신선함과 삶의 향기를 더해 주었다. 형제는요? 없어요. 혼자예요. 그래서 좀 버릇이 없나 봐요. 그녀는 고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건 가식 없고 밝고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국무성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며 아버지가 재혼해서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자 유엔의 통역관으로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불어와 이태리어, 심지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다. 애는 지금의 남편을 바하마에서 휴가를 보낼 때 만났다고 말해주었다. 남편은 그때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끈질긴 구혼 덕에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다. 현재는 결혼 6개월째였고 그들은 뉴저지의 교회에서 신혼살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남편하고 관계되는 일인가요? 블레이크 여사? 대답이 없었다. 두 분이 서로 잘 조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적으로 말입니다. 아, 네. 약간 당황한 듯한 대답이었다. 그럼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은 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의심은 안 해요.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블레이크 여사와 다른 남자하고의 관계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순간 그녀의 맑은 표정이 분노로 변했다. 그는 그녀와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깨뜨리기 위해 어떤 얘기를 해야 할 건가 곰곰이 생각했다. 아, 그럼 돈에 대해서 다투고 있나요? 아니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럼 시댁 식구하고의 문제? 그 사람은 고아예요. 제 부친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고요. 그럼 당신이나 남편이 혹시 마약에 손을 댔나요? 아니요. 그럼 남편을 게이라고 의심하나요? 아니요. 그럼 혹시 딴 여자와 성관계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알코올 중독, 성적 무감각 등에 대해서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녀는 예쁘고 사려 깊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고 또 그녀를 계속 만나고 싶었다. 저드는 그녀에게 뭐든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하도록 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를 여행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는 판단 능력이 매우 빨랐으며 유머 감각도 아주 훌륭했다. 그녀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음악, 책, 희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저드에게 다정하고 친절했지만 의사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았다. 그 점이 저드의 가슴을 허전하게 했다. 사실 저드는 지난 몇 년 동안 앤과 같은 여자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데도 그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서 남편에게로 되돌려보내야 하다니 저드는 인생의 기묘함을 새삼스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앤이 사무실로 들어오자 소파 옆에 놓인 의자로 다가가 그녀가 눕기를 기다렸다. 오늘은 그냥 왔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난 이틀 동안 저드의 심정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터라 돌연한 동정의 말이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냥 왔다는 그녀의 말은 저드의 안부가 궁금해서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그녀를 보자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담당 의사이고 그녀는 환자였다. 더구나 그는 몰래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앤은 긴 소파 대신 의자에 앉았다. 캐롤을 무척 좋아했어요. 누가 캐롤을 죽인 걸까요? 나도 모릅니다. 경찰에선 전혀 단서를 못 잡았나요? 경찰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지 그냥 들러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 계실 거라고는... 원래는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오셨으니까 얘기나 좀 나눌까요? 앤이 잠시 망설였다. 저는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드는 가슴이 철렁하는 아픔을 느꼈다. 저는 남편하고 같이 다음 주에 유럽 여행을 떠나요. 아, 그거 잘 됐군요. 저드는 겨우 말을 받았다. 이런, 선생님 시간만 제가 뺏었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이렇게 그녀가 영원히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가슴 한구석으로 전해오는 뜨거움을 느꼈다. 앤은 지갑을 열고 돈을 꺼냈다. 그녀는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늘 현금으로 지불했다. 아닙니다. 친구로서 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만 더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드는 다른 환자들 누구에게도 해보지 않은 말을 했다. 왜 그러시죠? 그렇게 빨리 떠난다는 걸 견딜 수 없으니까요.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저드의 속마음은 그런 말을 하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저드는 스스로 당황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리도 할 겸 또 문제가 극복됐는지도 의논하고 싶어서요. 졸업장 받으러 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죠. 와주겠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동안 마음을 너무 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또 찾아올게요. 그녀가 가늘고 흰 손을 내밀자 그는 그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금요일에 꼭 오십시오. 그는 그녀가 복도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생애에서 가장 고독한 순간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렇게 앉아 헛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맥그리비가 자신을 파괴해버리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만 했다.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이 2건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맥그립이라는 그 늙은 형사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를 체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였다. 밝고 미래가 있는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질 않았다. 절망과 고독감이 저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5장 검은 목소리. 저드는 물속에 잠긴 듯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다. 몇몇 환자들은 캐롤에 대해 말을 했지만 대다수는 자신들 문제에 몰두하고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저드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사건의 해답을 찾느라고 생각이 자꾸만 흩어졌다. 그는 조용한 시간을 내서 테이프를 다시 정리하리라 마음먹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가버리자 그는 선반 위에 있는 술병을 꺼내 스카치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술이 모간을 넘어가자 온몸이 화끈해졌다. 그제서야 아침과 점심을 거른 것이 생각났고 음식 생각을 하자 헛구역질이 났다. 그는 의자에 파묻혀서 2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의 환자 중에는 살인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없어 보였다. 강도였다면 사무실에 침입하자마자 캐롤을 일격에 찔렀을 것이다. 그녀를 그렇게 고문할 이유가 없다. 저드는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하며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숨을 깊이 내쉬고는 시계를 들여다보니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가 사무실을 떠날 때는 거의 밤 9시가 다 돼 있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나서자 살을 애는 찬바람이 그를 때렸다. 거리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때 한 선전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크리스마스 바겐 세일 6일간. 지난 크리스마스의 아픈 기억이 긴 겨울밤의 추위보다 더 춥게 그를 엄습해왔다. 그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나 아이들, 혹은 연인 곁으로 돌아가려는 바쁜 걸음의 행인들 외에 거리는 한산했다. 불현듯 앤의 조용한 모습이 가로등 불빛처럼 그의 뇌리 깊숙이 명멸해왔다. 그녀는 지금쯤 남편과 함께 따뜻한 난로 옆에서 한 잔의 커피를 놓고 회사 일과 집안일을 얘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거나 그리고는 더 생각하질 말아야지. 그는 속으로 자신을 달랬다. 거리에는 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보도 위에서 서성거리던 저드는 차고로 가기 위해 차도로 내려섰다. 그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돌아보던 순간 육중하게 보이는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도 끈 채 빙판이 된 도로 위를 질주해 오고 있었다. 그와 차와의 거리는 불과 4m 정도였다. 만취한 자의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저드는 몸을 날려 다시 보도 위로 뛰어가려고 했다. 그와 동시에 차가 달려와 그를 덮쳤다. 저드의 기억에 남은 것은
가슴에 와닿던 강렬한 충격, 그리고 마치 뇌성 같던 아픔이었다. 어두운 거리가 갑자기 성탄절의 불꽃으로 환하게 폭발하는 느낌이었다. 그때 저드는 모든 게 명백하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존 헨슨과 캐롤 로버츠가 살해당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걸 맥그리비에게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모든 빛이 사라지면서 축축한 어둠만이 저들을 감쌌다. 19번 파출소는 오래되고 비바람에 찌든 4층짜리 학교 건물처럼 보였다. 붉은 벽돌 건물은 수십 년 동안 비둘기똥으로 더럽혀져 더욱 볼상사나웠다. 이 19번 파출소는 맨하탄의 59번가에서 86번가까지 또 5번가에서 이스트 강변까지의 비교적 넓은 지역을 경계 관찰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신고 전화는 밤 10시가 좀 지나 어느 병원에서 걸려왔다. 날씨 때문에 그날은 강간과 폭행 사건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발생되어 관계자들은 정신이 없었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범죄 신고를 받고 달려나갔고 안젤리와 다른 경관 하나가 앉아 방화범을 신문하는 중이었다. 전화벨이 울렸고 안젤리가 받았다. 그러자 시립병원 간호원이라는 사람이 뺑소니차 신고를 해왔다. 피해자가 맥그리비 경감을 찾고 있다고 했다. 맥그리비는 기록실에 가고 없다고 하자 간호원은 그제서야 안젤리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안젤리는 간호원에게 곧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안젤리가 전화기를 놓자 맥그리비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안젤리는 조금 전에 전화건에 대해 말했다. 어서 병원에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유, 잠깐. 먼저 서장한테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안젤리는 맥그리비가 전화를 돌리는 걸 지켜보았다. 그는 베르텔리 서장이 맥그리비에게 오늘 아침 자기와의 대화를 귀뜸했는지가 궁금했다. 그 대화는 아주 간단 명료한 것이었다. 서장님, 맥그리비는 정말 훌륭한 수사관입니다. 다만 5년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좀 편견에 젖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베르텔리 서장은 한동안 안젤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왜? 스티븐스 박사를 올가 넣는다고 불평하는 건가? 아니요, 서장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서장님께서 사태를 명확히 봐주십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좋아. 알았네. 대화는 그게 전부였다. 맥그리비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메모를 열심히 하면서 5분이나 전화로 지시를 받고 있었다. 안젤리는 안절부절하며 그의 옆에서 서성댔다. 맥그리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10분 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저드가 입원해 있는 병실은 긴 복도 끝에 있었다. 전화를 건 간호원이 안내를 해주었다. 상태는 어떻소, 간호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분이 죽지 않은 게 기적이죠. 아마 뇌진탕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손에도 부상을 입었어요. 의식은 있나요? 안젤리가 질문했다. 네, 침대에 붙들어 두느라고 애를 먹었다니까요. 근데 계속 당신을 만나야 한다고 야단이었어요. 간호원이 맥그리비 쪽을 보며 말했다. 병실에는 6개의 병상이 놓여 있고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간호원은 한쪽 구석에 커튼이 쳐진 곳을 가리켰다. 저드는 침대에 몸을 반쯤 일으킨 자세로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하게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다. 이마에는 커다란 반창고가 붙어 있고 왼쪽 팔은
천장에 묶여 있었다. 맥그리비가 입을 열었다. 사고를 당했다고요? 사고가 아니었소. 누군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살인자들의 목표는 존 헨슨이나 캐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날 죽이려고 했던 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소? 헨슨은 내 노란 레인코트를 대신 입었기 때문에 살해된 거요. 그들은 내가 그걸 입고 아침에 출근하는 걸 봤던 거요. 그래서 나중에 헨슨이 그 코트를 입고 나오는 걸 보고는 나로 오인한 게 틀림없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자들이 엉뚱한 사람을 죽였다는 걸 깨닫고 당신 사무실로 들어와서 옷을 다 홀딱 벗기고 보니까 그게 쬐끄만 흑인 소녀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손으로 때려 죽였다고? 맥그리비가 빈정대듯 말했다. 캐롤은 그들이 날 해치러 왔다가 내가 없었기 때문에 당한 거고요. 자, 조금 전에 서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고가 났던 장소를 알아봤소. 사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서장님이 갖고 있는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당신이 무단횡단을 했다던데요. 무단횡단이라고요? 그렇소. 차도를 그냥 건넜다던데요, 선생. 차가 없었다고요. 차가 있었소. 당신이 보지 못했을 따름이죠. 눈이 오고 있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잖소. 그런데도 그냥 뛰어든 거죠.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져서 당신을 친 거고. 그러자 운전사는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건의 전모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차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었어요. 그 사실이 뭐 헨슨하고 캐롤을 살해한 증거라도 된단 말이오? 헤드라이트가 고장난 게 누군가 날 죽이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런다고 누가 믿을 것 같소? 그런다뇨? 당신이 혐의를 벗으려고 한다고 내가 오리무중의 살인자를 찾아서 이 밤중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싸돌아다녀 줄 것 같냐고. 그리고 이 사양반, 당신은 캐롤이 임신 중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저드는 눈을 감고 머리를 베개에 깊이 파묻었다. 그게 바로 캐롤이 나한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구나. 짐작은 조금 했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제 맥그리비는 그 아빠가 나라고?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아니요, 몰랐었소.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저드는 머리가 다시 지끈대기 시작했다. 그는 뱃속에서 울렁거리는 메스꺼움을 삼키려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간호원을 부르고 싶었지만 맥그리비에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다. 시청에서의 기록을 모두 훑어봤소. 당신의 임신한 그 흑인 비서가 전에 거리에 장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스티븐스 선생. 뭐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소. 내가 대신 말해주지. 4년 전 당신은 그녀를 야간 직심해서 데려왔소. 자, 존경하는 박사님이 장녀를 데려다가 비서로 삼는다. 미성년 장녀를. 태어날 때부터 장녀였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소. 한 16살밖에 안 된 소녀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려고 했을 뿐이오. 그리고 틈틈이 공짜로 좀 즐겨보려고 했고.
이런 지저분한 놈 같으니. 야간 직심에서 캐롤을 데려다가 어디서 재웠소? 내 아파트요. 정말 거기서 재웠나요? 그렇습니다. 아, 잘하셨구만. 그러니까 의사 양반께서는 예쁜 흑인 소녀 장녀를 직심에서 끌어내서 자기 아파트로 데려가서 같이 잤다. 당신이 그녀하고 그날 밤에 즐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게이인가? 그럼 누구하고 삼각관계가 되나? 존 헨슨. 만일 캐롤하고 같이 잤다면 그 이후에도 관계를 맺었다가 임신을 시켰을 거고, 그리고 거기 누워서 어떤 미치광이가 당신을 차로 치고 도망갔다고 꾸며대고 있는 거요. 맥그리비의 얼굴은 분노와 조소로 붉게 얼룩졌다. 그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저드를 쏘아보고는 병상을 떴다. 저드의 머리가 몹시 고통스럽게 쑤셔댔다. 안젤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들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십니까? 날 좀 도와주시오. 분명히 누군가 날 죽이려고 했소. 당신을 죽일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선생님? 모르겠소. 원한 관계를 맺을 만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혹시 유부녀나 여자친구하고 관계를 가진 일은요? 저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질문에나 답하고 있는 자신이 매우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그럼 선생님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돈 문제로 싸웠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안젤리는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당신을 살해할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환자들은 어땠습니까? 저한테 리스트를 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환자 명단뿐이에요. 미안합니다. 내가 치과 의사라든가 물리요법사라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알다시피 내 환자들은 정신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일일이 찾아가서 신문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내면은 파괴됩니다. 나한테 갖고 있던 신뢰마저도 잃게 하는 결과가 되죠. 그럼 난 더 이상 그들을 치료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 절대로 리스트만큼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저드는 지친 듯이 몸을 깊숙이 침상에 묻었다. 안젤리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 의학상으로 뭐라고 부르죠? 일종의 편집증이니까 편집광이라고 할까요? 순간 저드는 안젤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니, 그럼 당신은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맥그리비가 절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려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줘야죠. 어떻게 말입니까? 날 죽이려고 했던 자가 또다시 시도를 해올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나하고 함께 있게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다음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자를 잡기도 쉬울 거 아니오. 안젤리는 저드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드 스티븐스 선생님, 누군가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결심만 한다면요, 이 세상 모든 수사관과 경찰이 다 몰려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못 해치우면 내일이 있고요. 여기서 못하면 또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하겠죠. 생명이라는 게요, 한 오락이 실에 불과합니다.
순간이에요. 그걸 끊는다는 것. 그럼 전혀 방도가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충고를 해드릴게요. 아파트에 새 자물쇠를 다십시오. 그리고 창문이 잘 잠겼는지 늘 확인하시고요. 아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아, 당신 아파트 빌딩에 수의하고 엘리베이터 안내양이 있던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네, 수인은 그 건물에서 10년 동안 근무했고 엘리베이터 안내양도 8년은 됐소.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잘 감시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 두 사람이 신경만 써준다면 범인들이 당신 아파트로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사무실에는 새 비서를 채용할 작정인가요? 저드는 캐롤의 자리에 모르는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건 좀 이따가 생각해 보겠소. 안젤리는 떠나려다가 다시 돌아섰다. 아,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좀 얘기가 비약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요? 맥그리비의 파트너를 죽였다는 그 친구 말입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프린 말인가요? 네, 그자는 정말 미쳤나요? 네, 지금도 맨하탄 주립병원에 정신 이상자로 입원해 있습니다. 그자가 혹시 선생님한테 원한을 가진 건 아닐까요? 한번 참고 삼아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모르고 계시지만 도망갔거나 치료가 끝나서 풀려났을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전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드는 안젤리의 세심함에 진정으로 고마웠다. 그게 제 일이죠. 선생님이 이 사건에 관계돼 있는 이상 맥그리비는 어떻게 해서라도 올가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맥그리비한테는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지프린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물론이죠.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었다. 안젤리가 떠나고 저드는 다시 혼자 남았다. 모든 정황이 점점 더 저드에게 불리해져 가고 있었다. 저드는 맥그리비의 야비한 성격이 아니었다면 이미 체포됐을 거라고 생각했다. 맥그리비는 복수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완벽한 증거가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뺑소니 사건은 정말 우연한 사고였을까? 거리에는 눈이 깔려 있었고 그 승용차는 우연한 사고로 나를 쳤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왜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었단 말이야?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그토록 맹렬한 속도로 나한테 접근해왔던 거지? 그는 이제 그 살인자들이 다시 공격해올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 저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일찍 헤들리 부부가 병문안을 왔다. 저드의 교통사고 소식을 조간신문에서 읽은 거였다. 피터는 저드와 같은 나이였지만 작고 아주 깡마른 체구의 소유자였다. 두 사람은 같은 네브래스카 출신으로 의과대학도 함께 다녔다. 그의 아내 노라는 영국 태생의 여자로 금발이고 작은 키에 비해 크고 육감적인 가슴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매우 활달하고 친근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그녀와 5분만 대화를 나누고 나면 아주 오랫동안 사귄 것 같은 착각에 누구든 빠져들었다. 아이고, 꼴이 형편없구만. 피터가 저들을 뜯어보며 말했다. 너무 그러지 마.
저드의 두통은 그들 부부를 보자 말끔히 가셨고 새로운 힘이 솟는 듯했다. 노라는 저드에게 붉은 카네이션 꽃 한 묶음을 건네주었다. 꽃을 좀 갖고 왔어요. 딱하기도 하지. 그녀는 몸을 기울여 저드의 뺨에 입술을 가볍게 갖다 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피터가 매우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뺑소니 사고야. 근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일들이 터지는 거지? 캐롤에 대해서도 읽었다고.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캐롤을 정말 좋아했는데. 노라가 덧붙였다. 저드는 목이 메이는 아픔을 느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못된 짓을 한 놈을 잡을 수 없다는 거야? 수사 중이야.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맥그리비는 거의 범인을 체포할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네가 아는 게 없어? 뭐 그냥 조금밖에 몰라. 맥그리비가 수사 상황을 알려주겠다고는 했어. 저드는 씁쓸하게 말했다. 경찰이 필요할 때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보통 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30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캐롤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피터와 노라는 존 헨슨이 그의 환자라는 사실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맥그리비가 신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터와 노라가 일어나려고 할 때 저드는 피터와 잠시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노라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드는 피터에게 해리슨 버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미안해. 내가 자네한테 그 남자를 보낼 때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었지. 그래. 자네 의견에 이의가 없어. 언제 사장한테 그 얘기를 할 거지? 여기 나가는 즉시. 하지만 저드는 피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해리슨 버케를 정신병원으로 보낼 생각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드는 버케가 2건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가를 알아낼 작정이었던 거다. 피터가 떠난 후 저드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며 누워 있었다. 자신을 죽일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없다면 그 살인은 틀림없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그에게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심이 틀림없었다. 그런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그의 주위에 해리슨 버케와 맥그리비의 파트너를 죽인 아모스 지프린 2사람밖에 없었다. 만일 헨슨이 살해된 날 아침 버케의 알리바이가 확실치 않다면 안젤리에게 그의 행방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그를 휩싸던 절망감이 어느 정도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빨리 병원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6장 빛과 그림자. 테리 와시번이 약속한 대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20여 년 전 테리 와시번은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최고의 명성과 영예를 한 몸에 누렸던 여배우다. 그러나 하루 만에 그녀의 생애에 변화가 왔다. 오레곤 출신의 한 목재상과 결혼한 후 돌연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 그 이후 테리는 5번인가 6번인가 이혼과 결혼을 번갈아 섭렵했고 지금은 그 목재상을 경영하는 남편과 함께 뉴욕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저드가 맞은편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화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사고가 좀 났어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는 문을 열고 테리를 부속실로 안내했다. 캐롤의 자리가 텅 비어 있어 그 어떤 안타까움이 또다시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캐롤에 대한 기사는 읽었어요. 섹스하고 관련된 살인인가요? 아니요. 저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드는 자기 책상 위에 놓여있는 그날의 환자 진료 명단을 보고 전화로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3명의 환자를 빼고는 모두 연락이 닿았다. 전화 연락을 끝내고 나자 다시 온몸이 쑤셔왔고 통증과 함께 머릿속이 울리기 시작했다. 저드는 응급용 약재함에서 진통제 2알을 꺼내 단숨에 삼켰다. 그리고는 부속실 문을 열고 테리를 들어오도록 했다. 저드는 앞으로 약 50분간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테드의 재반 문제에 대해서만 전념해야 했다. 테리는 스커트를 아무렇게나 걷어올린 채 소파에 누워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테리 와시번은 헐리우드 여배우들 중에서도 제일 손꼽히는 미녀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여전히 그 아름다움이 여름 저녁의 햇살처럼 그녀에게 남아있었다. 그녀의 2 눈은 매우 크고 부드러웠으며 천진할 정도로 맑고 명랑해 보였다. 육감적인 입술 가장자리에는 약간 주름이 잡혀 있지만 아직도 도전적이었고 젖가슴은 몸에 꼭 끼는 블라우스 밑에 둥글고 탄력 있는 모양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저드는 그녀가 유방에 성형용 실리콘을 주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문제는 그녀가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어쨌든 그녀의 육체는 젊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매우 훌륭했다. 대개의 경우 저드의 여자 환자들은 자신들이 미남 의사와 사랑에 빠졌다는 착각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다. 물론 그것은 투사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다. 하지만 테리의 경우는 달랐다. 그녀는 처음 본 순간부터 저드에게 관계를 갖자고 했다. 때때로 그녀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저드를 유혹하려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왔다. 사실 그녀의 육체가 강렬한 무기이기는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드는 그녀에게 점잖게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의사에게 보내겠다고 반으름장을 놓았다. 그러고 나면 그녀는 주인한테 혼난 강아지처럼 곧 얌전해졌다. 하지만 저드의 약한 곳이 어디일까 다음 공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엿보였다. 그녀가 테리에게 오게 된 것은 직전에 상담하던 영국의 유명한 의사와 스캔들을 일으켜서였다. 결국 그 의사가 테리를 저드에게 의뢰했던 것이다. 한편 프랑스의 한 신문 가십 기자는 그녀가 약혼남인 히랍의 해운왕과 요트로 휴가를 즐기던 동안 약혼자가 잠시 로마로 출장을 간 사이에 그의 나머지 3 형제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기사는 곧 자취를 감추었고 기사를 쓴 기자는 얼마 후 파면당하고 말았다. 그녀에 대한 연문은 쉴 사이 없이 꼬리를 물었다. 저드와 처음 만났을 때 테리는 그 모든 게 사실이었다고 자랑 삼아 말했다. 아주 황홀했어요. 난 늘 만족스러운 섹스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게 불만이에요.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스커트 자락을 슬쩍 걷어올리고는 저들을 향해 순진한 눈길을 보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때 저드는 아예 두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의 첫 방문 이후 저드는 테리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펜실베니아의 작은 탄광촌 빈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일자무식의 폴란드계 이민자였어요. 늘 술에 쩔어서 밤이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때렸죠. 난 무서움과 배고픔에 떨었어요. 그녀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타고난 미모와 성숙한 몸매로 적당히 즐기기만 한다면 돈 푼깨나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런 딸의 부정한 행동을 안 그녀의 아버지는 어느 날 술에 만취되어 돌아와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폴란드 말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아버리고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다. 그러곤 테리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가죽 허리띠를 풀어 그녀를 매질하기 시작했다. 금세 그녀의 잔등에는 뱀이 지나간 자리처럼 피멍울이 졌고 아픔과 고통의 비명이 울릴 때마다 그의 행동은 더 난폭해졌다. 그렇게 실컷 때리고 난 후 그는 실신에 있는 딸을 강간해버렸다. 저드는 그런 모든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하며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암울한 공기가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은 아련한 현기증을 순간적으로 느꼈다. 그게 끝이었어요. 도망쳤습니까? 뭐라고요? 아버지가 당신을 강간한 뒤에 말이에요. 도망을 갔느냐고요? 무슨 소리예요? 난 그걸 아주 즐겼어요. 날 쫓아낸 건 우리 엄마였어요. 저드는 녹음기를 틀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섹스에 대해서요. 당신이 왜 그렇게 무감각한지 서로 좀 진지하게 분석해보면 어때요? 저드는 그녀의 말을 무시해버렸다. 자, 캐롤의 죽음이 왜 성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왜냐하면 제 견해로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지만요. 세상 모든 문제는 다 섹스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그녀가 몸을 뒤척이자 스커트가 더 올라갔다. 그 치마 좀 내려요, 테리. 미안해요, 선생님. 지난 토요일 저녁에는 아주 근사한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해봐요. 절 미워하시진 않겠죠? 내 허락을 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말하고 싶은 건 뭐든 안심하고 말해요. 옳고 그른 건 언제나 상대적인 거니까 이 세상에 무슨 규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그 규칙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요. 아주 굉장한 파티였어요. 남편이 6인조 악단을 초청했거든요. 설마 절 형편없는 여자라고 욕하진 않으시겠죠? 난 늘 당신을 도우려고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죠.
물론 그렇다고 그런 부끄러운 짓을 계속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제가 남편 해리가 무능력자라는 거 말하지 않았던가요? 했습니다. 결혼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일을 치르지 못했다고요. 늘 무슨 핑계만 대고. 그녀의 입이 이상하게 삐뚤어졌다. 그러더니 울먹이면서 뭐라고 말했는데 저드가 알아듣기로는 지난 토요일 저녁에 남편 해리가 지켜보는 데서 그 악사들과 섹스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 울었다. 저드는 그녀에게 크리넥스를 건네주고는 옆의자에 앉은 채로 그녀의 다음 행동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헐리우드에서 맡았던 일은 드라이브인 극장의 급사 자리였다고 한다. 그녀는 몇 푼 안 되는 그 급료를 몽땅 삼류 연극 학원에 갖다 바쳤다. 어느 날 테리의 담당 선생님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펴주는 대신 특별히 개인 지도를 해주겠다고 유혹해서는 그녀를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곤 배드씬 연기를 가르친다면서 그녀의 육체를 실컷 즐겼다. 그런 생활이 몇 주간 계속되자 그 연극 선생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은 그녀는 그의 집을 뛰쳐나와 비버리힐스의 한 호텔 가게에 출납원으로 다시 취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 제작자가 아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호텔 안에 있는 그 상점에 들렀다. 그때 그녀의 천부적인 미모와 자태를 눈여겨보고는 명함을 주면서 시간이 나면 전화를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테리는 스크린 테스트라는 것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연기력이 없었고 행동은 몹시 어색했다. 그럼에도 그녀에게는 3가지 강점이 있었다. 즉, 천사와 같은 순진한 표정,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깃들어 있는 창백한 얼굴과 어떤 남자라도 매료되지 않을 수 없는 육감적인 몸매, 그리고 연기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포토제닉. 사진을 잘 받아서 모든 스튜디오 담당자들이 그녀를 탐냈다. 첫 해 테리와 시번은 여러 편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고 차츰 연기력도 쌓이면서 비중이 높아져 갔다. 1년 후 그녀의 후견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자 테리는 영화사로부터 해고당할 걸 두려워했지만 새 사장은 그녀를 불러 다음 영화 출연에 대한 새로운 교섭과 함께 출연료 인상, 분장실이 달린 아파트까지 제공해 주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녀의 육감적인 육체로 그 대가를 착실히 지불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테리의 비중은 더 높아져서 B급 영화의 주연을 맡게 되었고 그녀가 출연한 영화가 상영되기만 하면 관객 수가 늘어나 성공을 거두었다. 결국 그녀는 A급 영화의 주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단편들이었을 뿐 지금 자기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이 늙고 나약한 한 여자의 일생을 저드는 측은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물을 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었다. 바보같이 울어서 미안해요. 어쩌자고 내가 해리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 그와 결혼했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번엔 그녀가 갑자기 소리를 쳤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정신분석이잖아요. 당신이 알아내야죠. 내가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왜 결혼을 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왜 결혼을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망나니 같으니라고. 당신은 내가 그 밴드맨들하고 그 짓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믿는 거예요? 아, 그랬던가요? 분노로 가득 찬 그녀는 바로 옆에 놓여있던 꽃병을 집어들어 저드에게 냅다 던졌다. 이게 내 대답이에요. 아니요. 이 꽃병은 $200짜리예요. 계산서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녀는 넋을 잃고 저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느새 한 마리의 순진한 고양이처럼 변해 있었다. 선생님, 내가 정말 그 짓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진실을 말해봐요. 난 아무래도 심각한 환자인가 봐요, 선생님. 하나님, 난 병이 들었어요. 절 도와주세요. 선생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저드는 그녀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테리,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당신이 날 먼저 도와줘야 합니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 테리, 이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왜 그런 욕망을 느끼게 되는 건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먼저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왜 섹스부터 하고 싶어지는지, 왜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지를 잘 관찰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당신은 바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연민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며 안심이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다시 코를 풀었다. 당신은 정말 근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곤 자신의 핸드백과 장갑을 집어들었다. 그럼 다음 주에 올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저드는 테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 스스로 깨닫고 그 문제에 부딪혀서 극복해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다. 그녀가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까? 아마 그때까지는 자신의 육체로 사랑을 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 따르는 대가란 항상 암울한 터널과 같은 분열과 망상의 세계일 뿐이겠지만 저드는 그녀가 인생의 황혼 무렵에 치러야 할 끝없는 절망의 늪을 생각하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도 자기 환자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초연한 태도를 취했다. 그것이 치료의 한 방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저드의 내면은 환자들의 문제로 악몽에 시달릴 지경이었다. 그의 내면의 고통을 그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는 개업 후 거의 반년 동안을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자기를 믿고 찾아온 환자들의 증세를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런 심한 고통은 극복할 수 있었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자 자신의 문제들이 어둠처럼 불안하게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전화로 교환을 불러 19번 파출소를 부탁했다. 교환양은 곧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 맥그리비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저쪽 끝에서 울려왔다. 네, 맥그리비 경사입니다. 안젤리 형사를 좀 부탁합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저드는 맥그리비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거리의 소음에 섞여 안젤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9번 파출소 안젤리입니다. 나 저드 스티븐스예요. 전에 부탁한 정보 좀 확인해 봤습니까? 예, 알아봤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죠. 저드의 가슴이 마구 뛰었다. 지프리는 아직도 메티난 병원에 있던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안젤리가 대답했다. 예,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순간 커다란 실망이 파도처럼 그를 감쌌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드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용의자는 해리슨 버케밖에 남지 않았다. 버케는 지금도 과대망상증으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광분하고 있지 않은가? 과연 버케가 저지른 게 맞을까? 존 헨스는 지난 월요일 아침 10시 50분에 이 사무실을 나가서 몇 분 후에 살해되었다. 저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시간에 버케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내야 했다. 그는 버케의 전화번호를 찾아 다이얼을 돌렸다. 국제철강입니다. 해리슨 버케 씨 좀 부탁드립니다. 버켓 씨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저드는 버케의 비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직접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둘러댈 것인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버켓 씨 사무실입니다. 다행히도 버케가 아니라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였다. 난 저드 스티븐스 박사입니다.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닥터 스티븐스. 그녀의 친절한 목소리에는 벌써부터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네. 버케 씨의 청구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청구서요? 네, 제가 지금 비서가 없어서요. 다름 아니라 버케 씨의 미납금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여기서 약속이 있었던 모양인데 혹시 아가씨가 그날 아침 버케 씨 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 해서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그녀는 별로 흥미가 없다는 듯한 투였다. 저드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 입장에서는 자기의 윗사람이 정신이 돌아있는데 의사라는 작자는 돈에만 관심이 쏠려 있으니 실망한 것이었다. 네. 아마도 박사님 비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 부사장님은 월요일 아침 선생님을 방문할 예정도 시간도 없었는데요. 확실한가요? 내 비서 메모에는 9시 40분에 약속이 거기 뭐라고 적혀 있던지 간에 저희 부사장님께서는 월요일 아침 내내 중역회의에 참석하고 계셨어요. 8시부터 시작된 회의였으니까요. 거기서 1시간쯤 빠져나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부사장님은 온종일 사무실에 계셨어요. 전화하셨더라고 전해드릴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버케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저드는 이제 보이지 않는 높은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정신병자 지프린과 해리슨 버케, 그 둘이 그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었다면 대체 누가 저들을 죽이고 싶어 했단 말인가? 결국 그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어떤 사람이 그의 여비서와 환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그 당시 상황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절대 우발적 사고 같진 않았다. 지난 며칠간 저드의 주변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일련의 사건들은 누군가에 의해 미리 계획되고 조정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질 않는다. 설마 그저 우연히 일어난 3건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에 저드 자신이 빠졌다는 말인가?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저드는 즉시 앤 블레이크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다. 지금 바쁘세요? 아닙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녀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어딘가에 불안에 젖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일찍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어디에 계실지 몰라서 지금에야 연락드리는 거예요. 저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명랑한 목소리를 꾸며냈다. 아, 네. 뭐 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길을 걸을 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신문에서는 고의적인 사고라던데요? 뭐 그건 그래요. 누가 그랬는지 찾아냈어요? 아니요. 누군가 부주의한 운전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확실한가요? 그녀의 질문에 저드는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난주에는 캐롤 양이 죽었고 또 이번엔 선생님께 사고가. 앤도 그 두 사건을 서로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었다. 마치 어떤 성난 미치광이가 선생님 주변을 떠돌아다닌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하하, 그렇다면 뭐 경찰이 곧 잡겠죠. 저드는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잠깐 동안 어색한 침묵이 전화기 사이에 흘렀다. 뭔가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질 않았다. 순간 저드는 환자가 의사에게 보내는 걱정 이상의 것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강한 직업의식을 느꼈다. 앤의 궁금증과 걱정은 그저 그녀의 따뜻함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외의 감정을 찾아볼 수도 없었으니까. 금요일에는 꼭 오시는 겁니다. 네, 그럴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다. 마음이 변한 게 아닐까? 그냥 만나자는 겁니다. 치료가 아니에요. 저드는 자기 쪽에서 재빨리 말해버렸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환자와 의사의 만남이어야 옳았다.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스티븐스 선생님. 네, 블레이크 여사, 전화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앤을 생각했다. 앤 블레이크.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의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앤이 단편적으로 말해준 걸 종합해보면
그녀의 남편은 남자로서 자기의 할 일을 책임지는 매력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열렬한 스포츠맨이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예술품에 대한 깊은 안목과 또 돈을 유효적절하게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의 이미지. 저드는 자신의 친구로 삼을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과 위치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녀가 그런 훌륭한 남편과 상의하지 못할 문제란 대체 무엇이란 말일까? 그건 분명히 남자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 바람을 피울 여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이번 금요일에는 그녀가 뭔가 말해주지 않을까?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 말이다. 그날 오후는 짧은 겨울 햇살처럼 빨리 지나가 버렸다. 저드는 도저히 약속을 취소할 수 없었던 환자들과 면담을 했다. 마지막 환자가 다녀간 후 그는 버케와 나누었던 대화 녹음 테이프를 꺼내 간간히 메모를 하며 다시 듣기 시작했다. 테이프가 다 돌아가자 그는 녹음기를 껐다. 이제는 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껴졌다. 내일 아침 버케의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심각한 상태를 통지해 주어야만 한다. 창밖을 내다보자 이미 어둠이 내려 있었다. 거의 밤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일을 끝내자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면서 피로가 밖의 어둠만큼이나 강렬하게 엄습해왔다. 빨리 아파트로 돌아가서 따뜻한 욕조물에 몸을 담고 싶어졌다. 저드는 빠른 동작으로 녹음 테이프를 전부 파일에 집어넣고 버케의 것만 책상 서랍에 넣은 후 열쇠를 채웠다. 이제 그가 할 일이라고는 법원 전속 전문의에게 버케의 녹음 테이프를 넘기는 일뿐이었다. 그가 막 코트를 입고 도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재빨리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전화 속에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다만 무거운 콧소리와 거친 숨소리뿐.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다. 저드는 수화기를 놓고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잘못 걸려온 전화겠지. 그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위로하며 사무실 불을 끈 다음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른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떠난 적막한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아직 야간 근무자들이 올 시간은 멀었고 경비원 비글로우를 제외하고는 빌딩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저드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가 단추를 눌렀다. 그런데 표시등이 켜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눌렀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 복도의 불빛이 모두 꺼져버렸다. 암흑 속에 오로지 저드만이 홀로 남겨졌다.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2부 여기에서 끊고 3부로 바로 이어드릴 텐데요. 와,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 기억이 되살아나네요. 캐롤 앞에 누가 다가왔다고 했을 때,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떨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시죠? 네, 저도에게 닥쳐온 이 위험, 어쩌면 좋을까요? 그럴 때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곤 합니다.
저든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이 벌써 죽을 리는 없어. 네, 하지만 죽음 이외에도 수많은 위협이 있죠. 어떻게 될까요? 네, 3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네,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공유, 하이프, 또 쇼핑까지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